파동에 대한 얘기할 때 실제로 각 학교에서 논제가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역학이나 전기력, 자기장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그 빈도는 적은 편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물리논술 보는 학교 5개 중에 1개 정도씩 특정 문항 정도는 관련 내용에 대한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뭐 광전효과라든지 광자, 전자기파 여기까지 가더라도 이런 관련한 문제들이 하나씩은 어디서든 좀 걸리기는 해요. 연대일 수도 있고 경희대일 수도 있고 건국대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조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 때는 매번 하는 거죠. 그냥 문제 풀 때는 내가 답만 계산해서 맞히면 됐었는데 논술 문제 쓸 때는 특정 용어를 어떤 용법으로 어떤 말과 호응을 시켜서 제대로 서술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개념 정리 한번 조금 더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나 기본적으로 여기 물리 논술 보자는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너무 기본적인 수준 낮은 그런 것까지는 잘 안 할 거예요. 필요한 내용들 조금만 더 보면은 파동이라 그러면은 관련해서 V는 F랍니다. 또는 F 진동수 헤르츠 단위로 나타내면 초 단위로 나타내는 주기와 역수 관계 있으니까 V는 T분의 람다, 람다는 VT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쓸 수 있겠네요. 이게 파동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식이고요. 예외 없이 모든 파동에 대해서 어느 순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항상 적용되는 건데 V 전파 속도죠. F 진동수 주기 파장 T 파장 주기 람다 파장 했을 때 자 이런 것들이 이러한 관련을 가진다라고 그러는데 자 물어봅니다. 이런 관련성을 가지는데 각각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한번 보자. 어떤 파동의 전파 속도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걸 결정짓는 요인 뭐야? 매질의 종류 또는 상태에 따라서 어쨌든 매질이 결정하신다. 여기란 이런 매질, 이런 상태에서 내가 파동을 전파시킬 건데 진동수를 막 빠르게 해봤다, 느리게 해봤다. 이런 것들은 실제 전파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매질에서는 아 됐어 이렇게 보낼 거야 좀 빨리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매질을 바꾸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동수 F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진동수 F 값은 아 요거 보니까 이건 100Hz짜리였어야 되겠네 라는 거 어떻게 결정이 된다? 파원이 결정을 한다. 그 파동이 발생하는 그 장소에서 일으키기를 어떻게 어떤 빠르기로 어떤 시간당 몇 번을 일으켰느냐라는 걸로 진동수는 결정이 된다. 의미상 진동수 주기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냐 하기 때문에 그냥 둘 다 파원에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고 파원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는 매질하고는 상관이 없다. 전파되는 속도랑도 무관하다. 또는 매질만 바뀌지 않는다면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다? 아니죠. 매질이 바뀌어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매질이 바뀌어서 투과하는 과정 또는 반사가 되더라도 진동수는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거죠. 물론 진동수 변화와 어떤 조금의 연관성이 있는 파동도 있기는 합니다. 약간 이건 아닌데 싶은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뭐 얘기 괜히 했나? 파동인 줄 알았는데 얘가 가다가 갑자기 얘는 진동수가 왜 이래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언제? 누가? 빛이 그렇습니다. 빛이 그냥 막 굴절하고 뭐 이럴 땐 상관이 없는데 컴퓨턴 효과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되죠. 컴퓨턴 실험 컴퓨턴 효과에서는 빛이 전자 부딪힌 다음에 좀 비스듬하게 방향이 바뀌어서 튕겨나갈 때 이건 굴절이 아니에요. 그냥 반사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갈 때 파장이 더 길어져서 속도는 똑같은데 파장은 길어지고 진동수는 작아진 채로 광자가 날아가요. 왜 그러냐면 일부 전자의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바람에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작아졌기 때문에 파장은 길어지게 되는 건데 선생님 근데 빛이 왜 얘하고 충돌하는 동안에 진동수가 바뀌어? 이때는 파동성으로 그래서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턴 효과, 광전 효과는 그래서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파동의 설명의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도 예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예 예외가 아닌 다른 측면의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진동수는 안 바뀐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자. 그리고
파장이 나머지가 매질과 파원에서 일으킨 방법에 따라서 결정이 됐다면 관계식이 F인 F 람다여야 되다 보니까 파장은 그때 이거 영향 저거 영향 받아서 다 달라지더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매질에 대한 표현으로서 밀한 매질과 소한 매질이라는 말을 써요. 아,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지금 파동이 가다가 경계면서 부딪혔으니까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공기라는 아주 좋은 매질이 있어요. 물이라는 훌륭한 매질이 있어요. 공기하고 물 두 매질 중에서는 상온의 공기와 평범한 물 중에는 어떤 게 더 밀한 매질이에요? 어떤 게 더 밀한 매질이다? 자, 공기다. 물이다. 알 수 없다. 그냥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몰라서 알 수 없다. 끝까지 하나도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뭐 있지? 더 없는 것 같은데? 손을 안 드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되게 지금 팔이 아프다. 그래서 손 들기가 힘들다. 없어요? 자, 정답은 알 수 없답니다. 자, 알 수 없다예요. 공기하고 물 중에 어떤 게 밀한 매질이냐? 알 수 없다라고 그래야 돼요. 자, 굉장히 학생들이 용어를 잘못 사용해서 실제로 이해도 잘못하거나 적어도 논술에서 용어를 잘못 쓰는 뭐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용법들입니다. 밀하다, 소하다라는 개념은 밀하다는 것은 뭔가가 빽빽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개수 밀도가 될 수도 있고 질량 밀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해요. 어쨌거나 보통의 경우에는 특정 물질이 물질적 특성으로서 밀한 물질, 소한 물질이 무엇이냐를 구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밀도가 보통은 부피 밀도를 얘기를 할 거예요. 똑같은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다고 쳤을 때 둘 중에 누가 질량이 크냐 그걸 갖다가 밀도가 크니까 밀한 물질, 요거는 소한 물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개수 밀도를 나타낼 땐 조금 다르게 또 쓰기도 하지만 아무리 뭐 하나하나가 무거워도 듬성듬성 있으면은 개수가 얼마 없네, 밀도가 작네, 뭐 아무리 가벼워도 되게 많이 있으면은 개수 밀도는 크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물질로서는 밀도가 큰 게 밀한 물질이 맞지만 매질로서 밀한 매질, 소한 매질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예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파동의 매질로 사용되는 녀석은 매질로서 작동하면서 어떠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매질이 특정 파동을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느리게 전파시키느냐 빠르게 전파시키느냐에 따라서 특정 파동을 느리게 전파시키는 걸 밀한 매질, 빠르게 전파시키는 소한 매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된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제가 그거 다 아는데요. 공기보다 물이 밀한 매질이기도 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자, 봅시다. 우리 물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동으로서 지금 교재에 우리 오늘 수업자료선 10쪽 같이 보면 되겠어요. 우리 물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동으로서 음파, 소리, 물결파, 물의 표면에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 줄을 흔들었을 때 전자기파, 빛, 요 네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죠. 지진파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파동들은 어디서 빠르게, 그래서 무엇을 소한 매질로 가지느냐, 어디서 느리게 어떤 것을 밀한 매질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냐가 달라지죠. 먼저 소리, 음파에 대해서는 어디로 갈수록 더 빠르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액체, 고체를 통과할 때 더 빠르게 소리가 퍼져나간다라고 하죠. 기, 액, 고 순으로. 같은 기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저온일 때보다는 고온일 때 더 빠르고 온도까지 똑같은 경우에 똑같은 온도의 기체 두 개기는 한데 그것들의 평균 분자량이 더 작은 것에서 빠르죠. 분자량이 더 큰 것에서보다 작은 것에서가 더 빠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상온의 공기, 뭐 일반적인 공기
평균 분자량 얼마니? 산소 20% 정도, 질소 70%, 80% 정도, 78% 이렇게 있는 거 보통 얼마라 그래요? 28.8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헬륨 같은 애들, 헬륨으로만 돼 있는 애들, 그 녀석들의 평균 분자량은 4, 뭐 이런 애들은 소리를 퍼뜨리면 훨씬 빨리 통과를 하게 돼요. 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기는 있다. 이건 조금 참고사항인데 아무튼 이렇다라고 하고요. 물결파. 내가 수조에다가 어떤 물을 채워놓고 한쪽에서 파동을 일으켰을 때 그 물 표면이 움찔움찔 해가지고 이렇게 물결이 퍼져나가는 속도, 그 물결파는 무엇에 따라서 갈린다? 퍼져나가는 속도가 무엇에 따라 갈린다? 깊이, 수심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죠. 수심이 깊은 곳, 얕은 곳 어디서 더 빠르다? 깊은 곳에서가 더 빠르고 얕은 곳에서가 좀 느리다. 물론 요거는 좀 천해파에 해당하는, 지구과학에서 얘기된 천해파에 해당하는 내가 만든 물결파의 파장에 대해서 현재 물의 깊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깊이가 그 파장보다도 상당히 짧은 이런 경우에 잘 들어맞는 거지, 뭐 엄청나게 깊은 물에 대해서는 안 맞아떨어집니다. 수심이 10m짜리 물에서 통통통통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가는데, 뭐 마리아나 해구 뭐 이런 데 근처 가가지고 수심 10,000m 뭐 이런 데서 통통통 하면 얘는 뭐 푸샥 빠져나, 이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깊이가 얕은 수조에서의 실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알면 되고요. 줄을 흔들었을 때 내가 흔든 줄 그 진동이 저쪽까지 흔들리게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런 파동이 전파되는 속도는 줄의 무엇에서 결정된다? 줄의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죠. 하나는 보통 굵기라고 표현하는데, 굵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선밀도입니다. 그 줄, 야 1m만 잘라와봐, 이거 질량이 얼마네? 1m 잘라봐, 그 질량이 얼마네?를 비교를 했을 때 단위 길이당의 질량 값인 선밀도에서 결정이 되는데, 보통 이제 굵으면 선밀도도 클 것 같으니까 가느다란 것보다는 뭐 굵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장력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라고 하죠. 선밀도는 큰 거, 굵은 줄이 더 파동을 느리게 전파시키고 가는 줄이 더 빠르게, 장력이 더 약한, 느슨한 거죠. 경우보다는 짱짱할 때, 장력이 클 때, 그럴 때 줄을 흔들면 그 흔들림은 저쪽으로 더 빠르게 전파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자기파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빛 현상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 가시광선 영역이 따로 있는데, 구분 없이 전자기파들은 어디서 가장 빠르다? 진공 속에서 가장 빠르죠. 그 속도가 아예 정해져 있어서 그걸 3억 미터 퍼 세컨드가량 된다고 하는 C라고 아예 상수값을 V라고 안 쓰고 C라고 써버리고, 그리고 어디서 좀 느려지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진공? 자, 그런 경향성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냥 이건 외워야 되거나 표를 보고 찾아야 돼요. 진공에서보다 공기에서는 약간 느려요. 약간 느린데 0.0몇 퍼센트, 0. 몇 퍼센트 더 느려지는 정도에 불과하고, 공기에서보다 빛이 물도 통과하죠. 물을 통과할 땐 더 느려집니다. 물을 통과할 때보다 뭐 예를 들면 유리라든지 대표적인 걸로 투명한 유리구슬 뭐 이런 거 통과할 땐 이때보다 더 느리고, 되게 유명한 게 이제 다이아 통과할 때는, 투명한 다이아몬드 이런 거 통과할 땐 되게 느리고, 그래서 뭐 전반사도 뭐 일어나기 쉽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선생님, 진공이 들어갔을 뿐인 거지 기, 액, 고 가면 느려지네요. 그런 거 아닙니다. 빛이 물을 통과할 때보다 얼음을 통과할 때가 더 빨라요. H2 리퀴드보다 H2 솔리드 통과할 때가 오히려 더 빠릅니다. 그리고 뭐 유리는 조금 그 굴절률 조절을 좀 하면서 제작할 수가 있는데, 유리하고 식용유 같은 기름하고 빛이 통과할 때 거의 똑같은 속도로 통과를 해요. 그래서 식용유와 유리, 뭐 굴절률이 똑같다라고 하면서 실험으로 할 때 식용유 채워놓은 데다가 투명한 유리 그릇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보입니다. 잘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유리 그릇 투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아보냐면, 투명한데 어떻게 보냐? 못 보죠. 그러는데 좀 강한 빛이 뭐 여기서 반사돼서
또는 이걸로 어디를 봤더니 약간 그 뒤편 모습이 왜곡이 돼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아 여기 뭐가 있네 라는 거를 만져보기 전에 아 여기 뭐가 있네 라고 이제 알아보는 건데, 기름 속에 식용유 속에다가 유리그릇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식용유에 유리가 있긴 하지만 이게 굴절률이 똑같아서 뒤에서 오던 빛이 여기에서 반사되거나 굴절되는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식용유 담아놓네 하고서 이렇게 쑥 만져보면 오, 뭐 있었네 라고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관련한 실험은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영상 여러 가지로 찾아보면 금방 뭐 볼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기 고액기, 기액고 이렇게 하면서 느려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전자기파는 경향성이 아예 얘하고 반대다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인데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더 빠르냐 느리냐를 이렇게 파동마다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쪽이 더 빠른 소한 매질, 이쪽이 더 느린 미란 매질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공기하고 물 중에서는 어떤 것이 더 미란 매질이냐, 뭘 통과할 때 파동이 더 느리겠느냐, 어디서 더 느려요?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당연히 물결파는 물은 통과하지만 공기는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선 비교가 안 되고요. 음파가 공기 또는 물을 통과할 수 있는데 기체보다 액체에서 빠르니까 음파에 대해서는, 소리에 대해서는 물이 더 소한 매질, 공기가 더 미란 매질이 되고요. 전자기파도 둘 다 통과할 수 있는데 얘는 공기에서 더 빠르니까 전자기파 빛에 대해서는 공기가 더 소한 매질이고 물이 미란 매질이 되는 거죠. 어떤 매질의 소밀 여부 판단을 할 때에는 어떤 파동을 지금 또 통과를 시킬 건데까지 알아야지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물질의 밀도랑은 아예 관련이 없다. 두 번째, 파동에 따라서 특정 매질이 더 밀하다 소하다를 결정하는 데에 그 판단이 갈릴 수도 있다 라는 거. 뭐 어떤 녀석한테는 야 니들이 뭔 매질이여 줄도 아닌데 왜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얘기를 해둡니다. 특히 우리는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진공에서의 속도가 약 3억 m/s가량 되는 C라는 속도가 아예 상수값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물질의 절대 굴절률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물질의 절대 굴절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특정 물질에서 V라는 속도로, 뭐 예를 들면 유리에서는 빛이 V 유리라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원래 빛이 진공에서는 C라는 속도로 전파가 될 수 있었어 라고 그러면은 그 매질에서의 속도분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N 유리의 굴절률이다, 유리의 절대 굴절률이다 라고 부른다. 특정 매질에서 빛이 전파되는 속도의 그 분의 상대적으로 진공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도, 전파되는 속도의 비율을 굴절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매질들 더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물에서 빛이 실제로 몇 m/s로 뻗어나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굴절률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이걸 이용해서 물에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에서는 어떤 속도로 전파가 될까를 나타내기 위한 물에 대한 유리의 상대 굴절률이라는 걸 또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앞에 나온 게 기준이에요. 물에 대한이라 그러면 물의 굴절률 분의 유리의 굴절률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되기 때문에 속도로 나타낼 때는 cc 뭐 상쇄되고 분모에 있으니까 v 유리를 통과할 때의 속도 분의 v 물을 통과할 때의 속도요. 뭐 이런 식으로 앞에 게 기준, 뒤에 게 대상, 물에 대한 유리의 상대 굴절률. 기준은 분모에 물, n 물 분의 n 유리. 근데 각각은 굴절률하고 속도가 역수관계 있으니까 v 유리 분의 v 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가능하겠다. 그래서 상대 굴절률, 절대 굴절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요거 다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네요. 전자기파 빛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전자기파
빛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면은 소리의 절대 굴절률 이런 거 있니? 소리의 절대 굴절률 이런 거 있을까요?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처럼 이렇게 물질 자체에 전파되는 그 해당 파동의 속도에 대해 기준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C는 완전 상수값이니까 이렇게 써서 물질 하나의 절대 굴절률이라는 것도 쓸 수가 있을 텐데, 아니 소리 뭐 어떻게 하려고? 뭐 기준으로 하려고? 어떤 조성에 어떤 온도 어떤 밀도 상태의 공기, 물 뭐 통과할 때 이거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굴절률에 대해서는 소리, 뭐 줄 이런 건 없는데, 상대 굴절률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상대 굴절률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리가 알루미늄도 통과하고요. 나무 막대 이런 걸 통해서도 전파될 수가 있어. 그랬을 때 N 알루미늄에 대한 나무 그러면은 V 나무 분의 V 알루미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대 굴절률 정도는 어느 정도 쓸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러는데 나머지는 뭐 이런 걸 아예 그냥 원래 잘 안 쓴다. 굳이 쓰자면 이런 거 쓰기도 하는데, 전자기파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를 한다. 그래서 특정 물질의 굴절률이 크다면 그 물질에서는 굉장히 빛의 전파 속도가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굴절률이 크니까 소리도 거기에서는 천천히 전파될 거야 이런 것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 요런 용어와 개념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밀환매질, 소환매질부터 나오는 용어 제대로 알아야 전반사 얘기할 때 그러죠. 전반사 얘기할 때 어떤 파동이 기본적으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얘가 밀환매질에서 가다가 소환매질로 가는 경우에 잘하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소환매질에서 밀환매질로 가다가 경계선에서 만났을 때는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소, 밀 개념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쓸 수 있고, 용어로서도 특히 논술답안지에다가 쓸 때는 엉뚱한 얘기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용어였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고요. 특정 파동이 매질 1에서도 전파되다가 매질 2에서도 전파될 수 있을 때, 여기서 쭉 가다가 새로운 매질이 나왔지만 여기서 일부 반사되더라도 이건 더 투과할 수도 있을 때, 꺾여서 가네 그럴 때 매질 두 개 간의 경계면으로부터 법선을 그렸을 때 원래 진행하던 방향으로의 각도가 있고요. 나중에 꺾여서 들어가는 각도를 이렇게 재보면은 요거를 입사각 굴절각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냥 세타 1, 세타 2라고 하자. 매질 1에서 가다가 경계면 법선과 이루는 각도, 매질 2에서 가다가 경계면 법선과 이루는 각도라 그래서 입사각 세타 I, 굴절각 세타 R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그냥 I, R 이렇게도 쓰지 말고 세타 1, 세타 2라고 그러자. 그러면 이것들이 매질 1, 매질 2 구분되는 매질이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해당 파동이 거기 지나갈 때 속력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는데, 속력이 여기서는 V1, 여기서는 V2 였었기 때문에 의미 있게 매질이 여기서 경계를 이루면서 서로 구분된다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V1, V2는 V는 F 람다니까 F1 람다 1, V2, F2 람다 2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파동의 진동수라는 것은 최초 파원에서 결정된 이후에는 진행 과정에서 변하지 않으니까 F1 F2냐 똑같이 F지 라고 써봤더니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런 각도까지 생각하면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V2분의 V1이면 N1분의 N2라고 이제 굴절률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도 또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걸 갖다가 굴절의 법칙, 스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매질들의 해당 파동 전파 속도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각각의 파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는 각도에 따라서도 V1분의 V2는 바뀌지 않을 거니까
해당 파동의 전파 방향, 뭐가 입사각이고 뭐가 굴절각이냐. 지금은 요게 입사각, 지금은 요게 굴절각. 그런데 지금 다시 바뀐 상황에는 요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 이렇게 방향 타질 않는다. 그래서 방향 상관없이 입사각 굴절각이란 말 안 쓰고 그냥 세타2, 세타1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되는 법칙을 굴절 법칙,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혹시 제시문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다 보면은 굴절 법칙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느냐, 이 유도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 얘기를 할 때 허위헌스의 원리, 또는 하위헌스라고 쓰기도 하고요. 옛날식으로는 호이겐스라고 쓰기도 합니다. 하위헌스의 원리, 호이겐스의 원리에 의하면 이러쿵 저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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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굴절 법칙, 스넬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더라 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이런 용어 여러분 뭐 자주는 들어보지 않았을 건데 이런 용어도 있다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둡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 따지면서 쭉쭉 뭐 작도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고 뭐 해가지고 이게 잠깐만 설명만 하면은 허위헌스의 원리, 호이겐스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파동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한 파면이 만들어졌을 때 다음번 파면은 어떤 모양을 이룰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하려면 현재 만들어진 파면을 각 지점을 점파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각 지점을 하나하나의 점짜리 파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점파원에서는 파동이 쭉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갈 거니까 퍼져나가는 속도 이용해가지고 적당한 시간 후에 전파원들에서 만들어진 다음번 동그란 파면들을 만들었을 때 그 동그란 파면들의 공통 접선이 다음번 실제 파면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는 한데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뭐 그렇게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은 적고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 그거 알았어 그리고 넘어가 주라. 잘 모르는 말 나왔을 때 여러분 또 당황하니까 얘기해 준 것 뿐이고요. 그래서 스넬의 법칙 또는 굴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렇게 되는 것까지가 일단 굴절이고 뭐 회절도 나오긴 하지만 회절은 뭐 그렇게 뭐 문제화돼 가지고 어렵게 나오는 것까지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중첩과 간섭이죠. 중첩과 간섭, 그 중에서도 오늘 문제하고도 약간 상관 있고 조금 더 할 얘기가 있는 이중 슬릿 실험 이어서 단일 슬릿 실험도 개요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첩과 간섭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독립의 원리와 중첩의 원리라는 말 이런 것도 용어 정리는 한번 해보고 가야죠. 독립의 원리, 서로 다른 파동에서 시작된 기본적으로 다른 파동 두 개가 있었는데 아예 합성도 안 될 파동이면 안 되고요. 야, 물결파하고 빛하고 합성이 안 되죠. 줄을 흔드는 상황하고 소리하고 합성이 안 되죠. 당연히 합성이 안 되죠. 아예 종류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진폭이나 진동수, 파장 같은 조건들이 조금 다른 두 파동이 겹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건데 독립의 원리, 원래 각각의 파동은 누가 나하고 지금 만날 상황인지 아니면은 나 혼자 열심히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기본적인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가던 길 계속 가신다. 독립의 원리. 중첩의 원리. 그러다 보면 서로 독립된 두 파동이 갖다 치고 가상의 두 파동의 현재 모습을 그려준 다음에 평형점으로부터 진짜 매질의 현재 위치를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두 파동의 현재 특정 부분에서의 변이 값을 더해준다 하는 식으로 중첩을 시키자라는 것이 이제 중첩의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중첩의 원리까지 따졌을 때 원래 둘이 포개질 때의 각각의 진폭보다 변이보다 더 크게 변이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걸 가리켜 도강 간섭. 두 개의 파동이 평형점 상태일 때보다 지금 상반된 진폭을 가지거나 변이를 가져서 여기서 더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요거 서로 감해주는, 서로 깎아먹어야 되는 것을 상쇄, 간섭이라고 하죠. 중첩이라는 것 자체는 두 파동이 겹쳤다, 만났다,
간섭이라는 것도 비슷한 의미이기는 한데 그 결과 중첩의 결과로 하나하나의 진폭보다 전체 진폭이 커졌냐 아무튼 감소는 했느냐 라는 것을 구분하는 용어가 보강간섭, 상쇄간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것 관련해서 할 얘기도 많이 있어요. 언제? 대학 가면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파동 방정식 만들어가지고 뭐 사인 뭐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하고 합성을 해봤더니 삼각함수 항섭법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재밌는 현상이 나오더라. 이게 맥놀이야. 이렇게 해봤으면 이상하게 생긴 것들도 다 또 만들 수도 있어. 뭐 이런 추가적인 공부는 대학 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뭐 임의의 모양의 파동에 대해서 중첩시키기도 하지만 점 파원에 의한 간섭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물을 떠놓고 이게 좀 어느 정도 깊이 되는 뭐 야트막한 수조에다가 물을 떠놓고 그걸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수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파원 2개를 만들 거야. 파동의 원인 소스 2개를 만들 거예요. S1, S2죠. 소스라서 S1, S2지 스위치 S1, S2 아니죠. 이거 2개를 점 파원 2개다 라고 해서 점 파원 파동을 만드는 것을 물에다가 막대기를 판자를 꿍꿍꿍 쳐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점을 쳐가지고 통통통 쳐가지고 똥똥똥똥 파동 쭉 똥똥똥 파동 쭉 가는 2개의 파원으로부터 발생해서 원래는 각자 이렇게 퍼져나갔을 파동을 만들었을 때 2개의 파원에서 만들어진 파동이 요렇게 진행하는 방향, 요렇게 진행하면서 요렇게 진행하면서 요렇게 진행하는 녀석들이 이 모든 면에서 다 겹치게 될 텐데 궁극적으로는 다 겹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이 수면상 특정 지점에서는 PQR 지점에서는 두 파동의 간섭 결과가 보강일까 상쇄일까 라는 거 요거 확인하라는 문제 수능 문제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들은 공식을 하나 외우게 됩니다. 어떤 공식? 델타 L이 2분의 람다의 홀수배 식으로 나오냐 짝수배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홀수로 가면 델타 L이 2분의 람다의 13579배 였을 때는 상쇄간섭 짝수 제로를 포함한 짝수 델타 L이 2분의 람다의 0, 2, 4, 6, 8, 10 할 때는 보강간섭 단 두 점파원의 위상이 같다면 반대라면 요거 이제 뒤집어 주는 거고 뭐 이런 얘기 하게 되죠. 이건 뭐 여러분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정리만 하고 넘어갑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각 파원에서 특정 점까지의 거리 L1, 거리 L2라는 걸 재서 그 차이값이라는 L 값이 델타 L 값이 요만큼의 길이라는 것이 나름 우리가 발생시킨 파동의 공통파장 람다에 대해서 반파장의 홀수배냐 짝수배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 여러분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점파원에서 시작된 2개 파동의 간섭을 약간 더 확장하게 되면 이중슬릿 실험이 되는 거죠. 여기 원래는 그냥 쭉 막혀 있어야 되는 지점에 빵꾸가 2군데 나 있어요. 슬릿이 2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쪽에도 단일 슬릿을 보통 만들어 둡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광원을 만들어 두고 빛이 가다가 나머진 막히고 여길 통과하던 게 회절돼서 퍼져나가다가 나머진 막히고 여기하고 여기에서 통과한 것이 다시 회절돼서 퍼져서 마치 S1, S2라는 2개의 빵꾸에서 빛이 쭉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가다 보면은 그러다가 적당히 L만큼 떨어진 지점 스크린에 여기서 나온 것들 빛, 여기서 나온 것들 빛 겹쳐져서 중첩이 일어나는데 그 중첩 결과 2개의 슬릿, 이중 슬릿 사이에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상을 따라갔을 때 중앙이라고 할 수 있을 지점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나서 밝은 무늬가 나타나며 거기에서부터 여기
일정 간격으로 상쇄, 보강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밝은, 어두운 무늬가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밝은 무늬부터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가 요게 델타 X라고 한다면 어두운에서 어두운 무늬 상쇄에서 상쇄까지의 거리도 일정하게 델타 X 똑같이 나올 건데 델타 X가 얼마다? 일단 여러분들이 외운 공식은 어떻게 된다?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 여기서 D는 뭐고 L은 요거고요. 람다는 뭐냐? 당연히 람다는 내가 이 실험을 하는데 쓴 요 빛 자체의 파장 될 거고요. 몇 나노미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몇 마이크로미터, 밀리미터로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파장을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D는 이 슬릿 사이의 간격이 되겠다. 빵꾸 두 개 사이의 간격이 D미터 몇 미터니? 라고 하는 것이 요 간격 D라고 그랬을 때 이런 실험하면 밝고 어두운 얼룩무늬가 나타날 거야 라는 건 기정사실인데 밝은 부분에서 밝은 부분 또는 어두운에서 어두운 부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관련한 내용 문제라기보다는 정리된 사항이 18쪽에 간단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슬릿 실험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중슬릿 실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오늘 논제 1번을 좀 풀어봐야지 되기는 하겠는데 이 1번 풀이 과정에서는 말하자면 빵꾸가 4개 사중슬릿이네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요게 근본적으로 공식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식이 델타 X는 D분의 L 람다가 나왔었고 여기서는 특정 평면상의 어떤 직선상의가 아니라 특정 평면상에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그랬을 때 두 가지의 좀 연계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어야지 되는 건데 자, 관련한 조금만 더 이론적인 정리 다 했어요. 좀만 하면은 말하자면 이건 두 개의 점 파원에서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아무튼 전 평면으로 퍼져나가는 두 개의 파동이 임의의 지점에서 정말 아무 데서나 P라는 지점에서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S1, S2 사이일 수도 있고 심지어 S1 위치에 대해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평면상 L1, L2 구한 다음에 이런 조건 써서 보강상쇄 간섭 여부 판단하는 거였었다면은 비유를 하자면 이중슬릿 실험 같은 경우에는 두 파원에서 빛이 뒤로는 안 가고요. 앞으로만 갈 건데 뒤로도 가지만 아무튼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이렇게 일자 이렇게 판판한 스크린상에서의 보강상쇄 간섭 여부를 판단해 보면 이런 공식이 하나 더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해놓고 내가 여기다가 가상의 선을 그어요. S1, S2에 요렇게 둘이 이은 것과 나란한 요런 면들을 그어서 나는 P, Q, R, S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 중에서만 보강상쇄 간섭 나오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기 둘을 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연장선, 스크린이라고 합시다. 스크린 만나는 점은 둘 이은 거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L1하고 L2가 제로가 당연히 될 거니까 거기서는 보강간섭 나타날 거고 그리고 요쪽으로 갈수록 L1은 짧아지고 L2는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슬금슬금 델타 L이 커질 텐데 델타 L이 커지다 보면은 제로에서 2분의 람다, 2분의 2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4람다가 반복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보강간섭 굉장히 크게 떨리는 부분 물결이 심하게 치는 부분 요만큼 갔더니 상쇄간섭 나타난 부분
옆에선 막 떨리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잔잔하네 라고 할 부분, 보강간섭, 상쇄간섭, 보강간섭, 상쇄간섭 나타나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여기에서도 역시 빛의 밝기가 밝다 어둡다가 아니라 간섭이 일어난 결과 심하게 흔들리는 보강간섭이 일어난 지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 표현한 델타 x D분의 L람다하고 똑같이 나타낼 거예요. 상쇄간섭이 나타나는 곳 사이의 간격도 역시 델타 x로 똑같이 나타날 건데 나머지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 공식을 두 전파원에서 L만큼 떨어진 지점, 두 사이 거리 D라 그러면 L만큼 떨어진 지점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은 그때 여기에서 보강 상쇄 들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쓰일 건데, 요 부분만 여기까지 설명 안 하고 이 식을 또 쓰긴 하지만 그 부분만 따서 빛에 대해서 적용했을 땐 이 식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서랑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법이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뭔가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빛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실험을 할 때 L이라는 거리에 대해서 D라는 길이가 매우 짧다라는 전제가 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일정 간격으로 밝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L보다 D가 매우 작거나 D보다 L이 매우 크거나 뭐 이럴 때만 예쁘게 나오는데, 여기서든 이 보강상쇄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은 그냥 원래 맞아요. 원래 맞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역시 D보다 L이 되게 커야 되는데 물결파 실험할 때는 이거를 그렇게 가깝게 잘 안 해둡니다. 그렇게 가깝게 해서 파장도 굉장히 짧게는 잘 안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선 잘 맞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이중슬릿 실험에서의 빛이라는 녀석의 파장은 수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람다 값도 매우 작은 값 쓸 거고 D를 매우 작게 한 다음에 먼 데다가 스크린 설치하고 이러는 게 가능해서, 그럴 때는 이런 게 잘 맞아서 보통 얘기를 하고, 물결파에서 똑같은 실험한 다음에 이 간격이 얼마게 이건 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걸로 델타 X라는 것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전제하에 L보다 D 매우 작다, 람다도 엄청나게 작다는 전제하에 이것들이 거의 평행광성 경로로 가가지고 뭐 이런 전제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거의 똑같이 써도 될 것 같지만 잘 안 쓴다. 조건이 까다롭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보강 상쇄 간섭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나 이론적 토대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경로차를 구해보자. 내가 사용한 것에 반파장의 홀수배, 짝수배 어떻게 나오길래 그럼 어두운 상쇄 간섭, 밝은 보강 간섭 무늬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과정은 똑같다. 전체적인 개념과 틀을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해 놓읍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이중슬릿 실험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제 오늘 논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뒤에 논제는 미리 설명했었던 반사나 전반사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거니까 이것도 함께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도플러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것만 알면은 익숙하게 할 수 있으면 문제 자체는 계산이 매우 어렵진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식 사용하는 요령,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알아볼게요.